이제 곧 나의 아내가 될 그녀가 하와이에 도착한다. 이름은 최사라. 1910년 12월 2일 한국인 사진신부 제1호 최사라 씨는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시 하와이 국민회 총회장이었던 노총각 이내수 씨와 사진 결혼으로 첫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저는 사진 결혼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사진 결혼은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이민 온 노총각이 고향 처녀한테 서로 사진을 보내 선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에 들면 한국에서 신부가 미국으로 건너와 결혼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사진 결혼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14년간 중매쟁이를 통해 약 700여 명 정도의 사진 신부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사진만 보고 결혼하다 보니 그들의 평균 나이 차이는 무려 15살이나 되었다고 하는군요. 어쨌든 고국에서 건너온 사진 신부들 덕분에 혼기를 넘긴 하와이의 노총각들의 결혼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진 결혼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이들로 인해 하와이에서는 본격적으로 초기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사진 신부들 또한 하와이 이민 개척자로 강인하고 적극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답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혹독한 굶주림이 계속됩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진출한 서구 열강들 때문에 사회적 혼란은 심해져만 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하와이 이민자 모집 공고였답니다. 아휴,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요. 저기 하와이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던데 우리 이민이 나가볼까? 1902년 조선인 최초의 미주 이민단은 12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배 켄카이 마루를 타고 중간 경유지였던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된 사람은 102명. 102명은 또다시 미국배 갤리코를 타고 이듬해 1903년 1월 13일 드디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으로 향하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05년 하와이로 이민을 온 함하나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하와이로 가는 배 안에는 기름 냄새와 가축 냄새가 들끓었어요. 멀미가 치밀어 나는 밥도 못 먹었고, 남편이랑 나랑 열흘을 굶고 있었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 이런 불결한 환경의 선실에서 멀미와 싸워가며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하마나 할머니 부부는 다시 마우이로 들어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겹게 일을 하며 미주이민 1세대로서 삶을 정착시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함하나 할머니뿐만 아니라 이 당시 갤리코에 승선한 모든 이민 1세대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와이로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갤리코는 우리나라 이민사의 첫 출발일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고통을 함께한 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었어요? 하와이로 이민 가서 정착하면 돈을 많이 준대요.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준다던데? 제일 처음 이민자 모집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바로 개항장 제물포를 비롯한 항구 도시와 내륙 주요 대도시의 기차역, 시장 등에 모집 광고를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하와이 이민의 모집과 송출에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는 미국인 데실러가 설립한 동서개발회사에서 이뤄지게 되었는데요. 데실러는 이민자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데실러 은행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이민 모집 광고는 그리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상님 분묘를 버리고 어떻게 타국으로 떠나나? 집을 멀리 떠나본 일이 없는 한국인은 낯선 땅으로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찰나 제물포 웨슬리 메모리얼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존스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로 대슐러의 요청을 받아 조선인들에게 하와이 이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현재 인천 내리 감리교회였던 이곳에서 존스는 교인과 주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땅 하와이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갤리코에 승선한 첫 이민자 중 절반가량이 이 내리교회의 신도였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와이까지 가는 노정과 도착 후 정착 과정에서도 이민자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네요. (1905년) 하와이에는 약 65개의 농장에 5천여 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호남 농장에서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의 농장 하루 일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한 이민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하루 일과는 한마디로 끔찍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십장이라고 불리는 루나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힘든 노동도 견뎌야만 했죠.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농장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제도의 압박감이었습니다. 농장에서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30분 기상 사이렌으로 시작됐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고 6시부터 일을 시작해 단 30분간의 점심시간을 마치면 오후 4시 30분까지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이었죠. 다행히 일요일은 쉴 수 있었습니다. 농장일은 잡초를 뽑는 일에서부터 수확대 줄기를 자르는 일, 이파리들을 잘라내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일, 물대는 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쌓아놓은 수수를 등에 지고 기차나 마차에 싣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 일을 마치면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던 번호에 따라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농장에는 가족과 독신자를 위한 두 종류의 숙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혼한 부부에게는 작은 정원이 있는 통나무 집이 제공되었고 독신 남자들은 긴 기숙사식 건물에 서너 명씩 살게 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힘들게 살아온 선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찡해져 오지 않으세요? 어느 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동포들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며 힘겹게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머나먼 타국까지 건너와 저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니 내가 이들을 도와줄 일은 정녕 없단 말인가. 힘든 노동과 가난에 힘들어하는 동포들에게 안창호 선생은 뭔가 격려의 말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런 말을 해주면 동포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한참 후 안창호 선생은 동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렌지 한 개를 따는 것도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렌지를 정성껏 열심히 따면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조국을 위해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생의 말에 동포들은 감명을 받고 그날 이후 열심히 정성껏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후 미국인 과수원 주인이 찾아와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며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과수원은 올해 한국 형제들이 오렌지를 정성껏 따주어서 좋은 값에 오렌지를 팔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국 동포들은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말처럼 오렌지 밭에서의 고된 노동이 조국의 독립과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쁨이 동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김형제 상해가 미국 땅에서 성공한 듯이구려. 고생 많았어. 제가 뭐려. 당신이 더 고생 많았죠. 이제 곧 김정진 선생님이 오시면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른 돈을 모아 조국의 독립을 지원해야 할 텐데. 김형제 상회는 1903년 첫 이민선의 통역으로 도미한 김형순과 그의 부인 김덕세가 1916년부터 리들리에서 시작한 과일 농장이었습니다. 이후 김덕세의 이화학당 스승이었던 김호가 1914년에 합류하게 되면서 김형제 상회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국인 원예 전문가 앤더슨이 자두와 복숭아를 접목해 발명한 넥타린의 특허를 구입해 털없는 신종 넥타린을 재배하게 되는데요. 이후 르 그랜드와 선 그랜드란 상표의 특허 과일을 생산, 미 전국에 판매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 특허품인 넥타린 묘목을 재배해 전국의 농장에 판매하는 리들리 널서리도 경영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후 김형제 상회는 생산된 과일을 포장해 전국 과일 도매상에 판매하는 패킹하우스 회사도 설립해서 마침내 종합 과일 농장까지 운영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은 한인 최초로 백만장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여기에 언론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용중과 김원용 등이 김호, 김형순과 함께 리들리 그룹으로 불리면서 독립운동의 한 축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리들리 그룹은 자체적으로 이룩한 경제력으로 상하이 임시정부 지원과 미국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한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갔는데요. 당시 침체기에 있던 국민회를 재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리들리 그룹에는 전경무, 한시대 등 진보, 개혁, 보수층 등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들어 중도 보수 노선을 취하며 멀리서나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힘을 도모해 나갔답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 제국은 중화민국을 침략합니다. 이에 1941년 미국이 일본에게 전쟁을 도발한 것을 문제 삼아 강력한 경제 제재와 석유 금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에 반발한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결국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까지 태평양과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일제 강점하에 있던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44년 11월 2일 미국 우정국이 발행한 이 태극기 우표는 당시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의 침략을 당한 13개국의 저항 활동을 기리고 독립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된 우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우정국은 유럽 피점령 12개 국가의 국기를 주제로 12종의 우표만을 발행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만 포함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대한민국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우표 발행은 13개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당시 13개국 우표 중 12개국은 모두 유럽 국가였으며 기타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우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2년 말에 기본 디자인을 했고 가격은 5센트였다고 하네요.